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에 책임 있는 최고위급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으로 보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리에 따른 타당한 결과라고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유족들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모두 해임했습니다. 내일 순방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결정했는데 향후 나 전 의원의 거취가 주목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기준금리가 연 3.25%에서 3.5%로 높아졌습니다.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7차례 연속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에 이례적인 겨울호우가 쏟아지며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됐습니다. 주말에도 전국에 눈과 비가 내릴 전망인데 강원 산간에는 최고 70cm 이상 폭설이 예보돼 철저한 대피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금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실과 갈등이 불거졌던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 대해서 공식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사의 수용 대신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나 전 의원이 사직서를 낸 부위원장직뿐 아니라 기후환경대사직에 대해서도 해임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하루 앞두고 내려진 이 같은 발표에 대해서 당대표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나 전 의원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오늘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마무리한 특별수사본부의 발표 내용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관련 전국 현안은 잠시 뒤에 정가는 코너에서 여야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참사 74일 만에 최종 수사 결과를 공개한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의 발표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윗선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가 관심이었는데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유족들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500여 명 규모로 출범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74일 만에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밝힌 책임 소재 대상은 기존에 나온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6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 것을 성과로 자평했습니다. 또 소환 조사한 피의자 가운데 최고위직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영장 신청을 반려한 최성범 서장은 물론 김광호 청장도 이임재 전 서장보다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서 끝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내건 특수본. 하지만 형사 책임을 따져 물을 윗선을 서울청장 선에서 매듭 지은 겁니다. 재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은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한 차례의 대면이나 서면 조사도 없이 내린 결론입니다. 압수물 분석 및 관련 부서 공무원에 대한 조사 후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특수부는 해산합니다. 다만 참사 당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소방청 간부들과 회사 돈을 빼돌려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밀턴 호텔 소유주 일가 수사는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이 각각 이어갑니다. 특수본 수사 결과에 유가족들은 꼬리 자르기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나 이 모든 지휘부에 책임이 분명히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수본에서는 아예 수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휘부 라인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밝혀진 바도 없고 특수본에 대한 용두삼이라는 평가 속에 이제 윗선에 대한 책임 추궁은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의 몫이 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특별수사본부는 대규모 인파에 휩쓸리는 군중 유체화 현상이 이태원 참사의 발단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계기관들의 참사 전후 안일한 조치가 화를 키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밤 10시 10분 사고가 일어난 골목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여기저기 휩쓸려 다닙니다. 이른바 군중 유체화 현상입니다. 5분이 지난 밤 10시 15분 24초. 처음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생기고 이후 15초 동안 4차례 더 넘어짐이 일어납니다. 600시간이 넘는 분량의 영상을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특별수사본부가 분석한 참사의 시작입니다. 누군가 고의로 밀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인파와 연쇄적인 넘어짐을 참사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본 겁니다. 넘어진 사람들 뒤편으로 계속해서 인파가 밀리면서 순차적으로 전도되었고 군중 압력에 의해 158명이 질식 등으로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또 최대 11도 각도의 경사와 함께 3.2m까지 좁아지는 골목길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유입됐습니다. 해밀턴 호텔이 설치한 불법 구조물들은 밀집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맞붙은 세계 음식거리까지 군중 밀도가 제곱미터당 최대 12명에 달했습니다. 한 사람당 최대 0.5톤에 이르는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이리저리 떠밀리다 쓰러지고 끼었고 지식과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이어지면서 158명이 숨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파 관리와 통제가 참사를 막을 열쇠였던 이유입니다. 일방 통행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동일한 환경인데 1000명까지 가서도 막힘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이 있는 기관들은 아니란 인식 속에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게 특수본의 결론입니다. 용산구청과 경찰 모두 사고를 막을 안전대책 수립과 신고 처리, 상황 전파 같은 대응이 부실했습니다. 소방도 구조부터 환자 이송까지 혼선이 이어졌고 서울교통공사는 이태원역 무정차 요청을 무시해 인파 유입이 가중됐습니다. 특수본 출범 74일 만에 참사 원인을 세세히 분석해 발표했지만 피해자 각각의 사망 경위까지는 밝히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경찰의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발표에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상민 장관 책임론과 거취를 두고 여야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발표에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까지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법리에 따라 책임을 물은 타당한 결과라고 옹호했습니다. 예방과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당시 구조 신고 등을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윗선은 털끝 하나 안 건드리고 일선에만 책임을 묻는 면죄부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해서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워 면죄부를 줬다. 민주당은 국회법과 헌법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활용해 책임을 묻겠다며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이상민 장관 탄핵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비호로 취해법권 장관이 된 이상민 장관을 저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모든 방안을 고려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정치적 책임은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라며 야권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그 법적 책임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입건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책임이 없어서. 그럼 그대로 책 유지해야 나머지는 정치적인 책임 문제인데 그것은 임명권자가 판단하겠죠. 야권 일부에선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맹비난하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미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 발표를 둘러싸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낸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도 거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에서 전격 해임했습니다. 여러 해임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는데 대통령실은 후임자까지 신속하게 발표하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순방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은 전격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과 거친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 대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출탕감 출산 장려책으로 갈등을 빚었던 저출산위 부위원장 자리는 물론 겸임하던 기후환경 대사에서도 해임했습니다. 사표 수리나 사의 수용이란 말 대신 대통령실은 거듭 해임이라고 강조하면서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한 이후 장관급 공직자를 해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마다 통상 진행하던 추가 질의응답도 없이 해임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이른바 나경원 사태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이 연일 뒤따르고 사태가 설 연휴까지 장기화할수록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사태를 매듭짓고 순방길에 오르는 걸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임을 알리면서 동시에 후임자도 발표했습니다.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전문가라는 설명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뼈있는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기후환경 대사를 맡게 될 조홍식 내정자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환경법학 분야 전문가로 외교부 환경협력대사를 활동한 경험도 있어 국제사회와 소통 강화에 기여할 거라고 대통령실은 소개했습니다. 김영미 신임 부위원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문제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촉망받는 학자이고 조홍식 신임 기후환경대사는 탄소 중립과 환경정책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분입니다. 두 내정자는 오는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윤 대통령이 순방 중인 UAE에서 재가해 정식 임명될 예정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위 부위원장직과 기후대사직에서 해임하면서 나 전 의원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의 공식 입장 나왔습니까? 네, 대통령실 발표가 나온 지 2시간이 돼 가는데 지금 나경원 전 의원과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과 가까운 인사들에게도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째 외부 공식 일정을 취소한 나 전 의원, 오늘은 충북에 있는 한 사찰을 방문한 사실이 언론에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해당 사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 시절 방문한 곳이기도 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그간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서 말을 아꼈던 나 전 의원,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 의미심장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SNS에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적었는데요. 이를 두고 불출마를 압박한 여권 핵심 인사를 겨냥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자신을 향한 공세 수위가 올라가자 오히려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나 전 의원의 사찰 방문에 동행한 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나 전 의원이 여전히 고심을 이어가는 것 같다면서도 출마 가능성은 조금은 높아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 전 의원을 향한 맹공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해임하자 친윤계 의원들은 잇따라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이미 출사표를 던진 김기현 의원과 손을 잡은 친윤 장제원 의원은 나 전 의원을 향해 반윤 우두머리, 약자 코스프레 등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습니다. 친윤계 박수영 의원 역시 대통령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고 제2의 유승민은 당원들이 거부할 것이라고 가세했습니다. 반면 비윤계인 김웅 의원은 나 전 의원이 당대표 한번 나오겠다는 것이 대역죄냐고 반문했고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로지 윤핵관을 위한 대통령이냐며 본인들만의 세상에서 시급히 빠져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출사표를 던진 당권 주자들도 나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 촉각을 세우는 한편 전당대회 판세에 미칠 유불리 계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해외 도피를 이어오다 태국에서 붙잡힌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다음 주 초에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 전 회장 측이 이미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바로 재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국내 귀국 시점에 윤곽이 잡혔습니다. 애초 쌍방울 측이 항공권 발권 절차만 마무리되면 하루 만에 귀국행 비행편에 오를 거라고 예고한 것과 달리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다음 주 초 귀국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현지 대사관과 법무부 등이 김 전 회장의 국내 압송 전반의 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태국 현지에서 우리 국적기에 타는 순간부터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지에 수사관들을 미리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 전 회장이 국내에 들어오면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쏠립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을 당시인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 비용 20억 원을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밝힌 수임료는 3억 원. 검찰도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는데 당시 결정서에 통상의 보수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며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검찰은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개입된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도 김 전 회장의 주도로 이뤄진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는 검찰, 그리고 자신은 전혀 상관없다는 이재명 대표. 성남FC 의혹 사건에 이어 또다시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탐사보도 전문 매체 뉴스타파가 대장동 수사의 시발점이 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1,300여 쪽을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정 회계사가 직접 그린 사건 관계도엔 처음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의 한 축으로 등장하지만 논란이 됐던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재작년 9월 검찰에 제출한 대장동 사건 관계도입니다. 개발 사업을 준비하던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민간업자들과 나눈 대화 녹취 내용을 요약한 건데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로비 관계를 적어뒀습니다. 오른쪽 위엔 영어로 리라는 글자가 바로 아래 캠프라고 적힌 상자엔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이름이 보입니다. 유 전 본부장에서 출발한 화살표가 캠프를 거쳐 리를 향하는데 정 회계사는 최근 재판에서 리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라고 증언했습니다. 정 회계사는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이 대표 측근 2명과 의형제 관계로 묶었습니다. 2014년 6월 남욱 변호사는 김 씨가 이들과 의형제를 맺은 날 처음으로 대장동 얘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수 고검장이 일 좀 도와주라고 해서 이화영, 김태년 의원에게 얘기했지만 잘 안 됐다고 했더니 정진상 실장이 전반기에 다 끝내야죠라고 답했다고 김 씨의 말을 전했습니다. 녹취록엔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측에 집요하게 돈을 요구했던 정황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은 자신이 다 해결할 수 있고 너희 마음대로 되도록 시장님을 설득할 테니 돈을 만들어 달라는 유 전 본부장의 말에 수시로 돈을 마련했습니다. 돈 받는 걸 시장실이 있는 2층이 알아서는 안 된다는 말도 했다고 했지만 건넨 돈을 술집 바로 옆방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준 것 같다는 얘기도 정 회계사에게 털어놨습니다. 아직 규명되지 않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일단 정영학 녹취록에선 유 전 본부장으로 돼 있습니다. 재작년 초 김만배 씨는 유 전 본부장이 이번엔 떼돈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선 전에 큰돈이 움직이면 남들이 볼 거라고 걱정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겐 너는 부패 공무원이니 이재명이 대통령 돼도 권력기관에 가지 말라고 했다며 저러다가 죽는다, 몰살할 거다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이런 말들을 단서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1년여 만에 유동규 윗선인 정진상, 김용의 뇌물 혐의를 밝혀냈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두 분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특수본 수사가 74일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예상했던 대로 일단 윗선 수사는 더 이상 확대하지는 못하고 책임을 물은 가장 윗선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송치하는 선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게 이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확실히 뭐 밝혀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저는 사실 뭐 법률가는 아니고 입법기관으로서 생각했을 때 국민만 바라봐야 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이번 헬로윈 참사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 해도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그러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조금은 만족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국민 생명에 대한 그 국가의 그 무한 책임 그걸 누가 지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남기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역시 이제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 그리고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인가, 그분들의 이제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네. 내용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했는데, 뭐 이 진상 규명도 중요합니다만 이 책임자 처벌, 그 책임을 물리는 문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정적 책임에 대해서는 이제 제대로 책임을 못 물린 것 같다,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저희가 셀프안전부 장관이라고 불러드려야 될 정도인데요. 어찌되었건 저희가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경우에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이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1차적으로 정치적 책임, 2차적으로 법적 책임, 마지막 이제 도덕적 책임, 윤리적 책임이 남는 건데요. 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경찰 특수본의 수사가 과연 이 경찰국을 소유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또 경찰청장, 또 서울경찰청장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과연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고요. 어찌되었건 지금 이 여러 가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에서 특수본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용산경찰서 담당자 3분 정도, 용산구청 담당자 2분 정도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유가족들이 지금 분노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게 실망을 넘어 정말 분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사로는 도저히 제대로 된 수사가 없다. 이제 특수본이 끝났으니 정말 이상민 장관도 자연인이 되어서 경찰청장도 자연인이 되어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서 더 이상 개입하거나 눈치 보지 않도록 오히려 저보다 더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 이제 마지막 도덕적 책임은 좀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특수본의 설명은 이상민 장관이나 오세훈 시장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이제 혐의를 묻지 않는 그런 선에서 이제 마무리한 건데, 이게 법리를 검토해 보니까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주의 의무는 없었다. 그래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뭐하다, 그런 이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수사 과정을 보면은 소환 조사는 물론이고 뭐 서면 조사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뭐 집무실 압수수색, 뭐 핸드폰 확보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엔 이제 내사 종결로 끝났고, 자 이게 뭐 정치적 책임을 물리는 거는 사실 이제 경찰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도 과연 할 수 있는 데까지 철저히 조사를 한 거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남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이제 특검 얘기도 하고 있는 것이고, 유족 측에서도 어떤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게 야당이 요구해서라기보다는 우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들께서 아직 부족하다라고 느끼신다면, 네. 저희가
필요하다면 특검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희가 왜 이러한 부분을 시작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인 것이야 사실 이제 뭐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형사가 못했던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국회까지 와서 저희가 유족들을 만났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허 의원님의 그런 개인적인 의견은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시고 국민의힘의 이제 당론은 뭐 그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고요. 지금 경찰 수사 결과가 이제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물론 이제 검찰 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리됐던 것이 전 단계에서 무혐의 처리된 것이 이제 다시 한번 원점부터 다시 이제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검찰 수사 과정도 좀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야당의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건가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수사와 관련해서는. 일단 어찌되었건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국정조사를 차일피일 미루기도 했었고요. 특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도 지금 대통령실은 사실상 거부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찰 만약 수사가 다시 전개된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 매우 낮다고 보고요. 그리고 방금 관리 책임에 대해서 이 앵커께서도 이 다중운집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을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이런 재난관리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주최 측이 없다라고 이 법 논리를 펼치는데 이걸 피해 갔는데 그러면 비가 많이 오는데 이 수해 대책 안 세웁니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태풍이 불는데 비상대기 안 하나요? 눈이 많이 오는데 폭설이 내리는데 빙판길 대비계획 안 합니까? 그럼 눈비 오는데 주최 측이 없습니다. 이런 재난관리 상황을 이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라고 정부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최 측이 없다? 앞으로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든 뭐 이 비가 와서 폭설이 내리든 아무도 주최하지 않고 아무도 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매우 정말 안 좋은 선례를 남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 그리고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서 저희가 이번에 16강의 열망도 있었지만 월드컵 16강 진출하면서 10만 명 이상, 집회 이상, 이태원 참사 이상 많은 다중이 운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관리 계획만 있었다면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을 수 있었거든요. 집회든 어떤 이 응원 인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어찌되었건 여기에 대해서 이 다중운집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린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좀 화가 납니다. 우선 이제 검찰로 넘어가게 됐으니까 말씀대로 경찰이 못했던 규명을 그러니까 경찰이 못했던 것을 검찰이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입장은 국민이 국가가 그러니까 얼마나 나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라는 그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검을 한번 검토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민주당 측에서도 지금 유족의 마음과 유족의 한을 활용하거나 이용하거나 프레임 짜려고 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이게 양극으로 가는 어떤 국민들이 서로 양극으로 가면서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하는 말씀들을 하게 되는 것은 그건 또 국회의 잘못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롯이 유족들과 생존자들의 입장에서만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특수본의 수사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거의 동시에 국정조사 특위도 거의 마무리 수준에 들어갔습니다. 17일에 이제 보고서 채택만 남겨두고 있는 것 같은데 국정조사는 사실 그 조사 대상의 범위가 경찰의 수사보다는 오히려 좀 더 넓은 견지에서 지금까지 얘기한 어떤 정치적 도의적 책임까지 같이 좀 이렇게 망라하는 그런 조사, CCBB를 가리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아쉬움도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명확하게 원인과 책임을 규명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늘 말씀드리는 또 민주당에서도 얘기하는 한을 풀어드리는 그런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자신들이 왜 그 자리에 있고 지금 사실 월급 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하시면서 국민들에게 좀 책임 있는 행동들을 더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저희가 국정조사 합의할 때 45일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처리 이후 시점을 합의했기 때문에 이 예산안 통과 시한이었던 12월 2일부터
이렇게 저희가 국조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뭐 그렇게 기대했었는데요. 실제 이 예산안 통과는 12월 24일 이 새벽 1시 반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정조사 기간도 22일 정도를 까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소 22일을 국정조사 연장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열흘간 합의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조사 기간이 우리가 보장될 수 있었는지, 또 여러 가지 유가족들의 증언과 공청회들을 충분히 보장하자고 했는데 지금 거의 이 국조특위 막바지에 와서야 겨우 청문회 2차례 개최했습니다. 한 차례 더 하고 싶은데 지금 국민의힘과 합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찌되건 17일까지 국조특위 이 시한이기 때문에 만약 더 조사가 필요하다면 더 연장하실 수 있는지, 혹은 최소한 그 국조특위의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수라도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이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국정조사 기껏 해놓고 정말 이 보고서 하나 채택하지 못한다? 그런 국회가 도대체 무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마 허나 의원님께서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자는 입장이실 텐데요. 부디 국민의힘 지금 현재 국조특위 소속 의원님들께서도 부디 지역 행사 가지 마시고 국조특위에 성실히 임하셔서 정말 유가족들 정말 눈물로 저 방송을 지켜볼 수 없을 정도로 슬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관심 있게 가져주시고 충분히 보고서 채택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둘러싼 공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신년 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그 발표 내용을 담았는데 결국 기자들의 질문은 검찰 수사와 관련한 이 대표의 어떤 그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내지는 관련된 사안에 많이 집중이 됐던 것 같고, 세간의 관심은 역시 이제 그쪽으로 좀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 대표의 수사와 관련한 정치 공방 그리고 검찰 수사 관련 기사가 당분간 좀 많이 쏟아질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도 사실은 이제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발언이었죠. 그 얘기를 하면서 제3자 뇌물죄라고 비판을 했어요. 결국에는 이것도 자신의 성남FC 의혹 관련 혐의를 빗대 갖고 이제 얘기한 거였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이렇게 물타기로 엮어서 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상당히 실망스러웠고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이제 전형적인 물타기를 하면서 지금 뭐 성남 FC와 이 부분을 강제징용 부분을 엮어버리셨잖아요. 예. 왜 그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국민이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기업 혜택을 하거나 어떤 대가성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강제징용 배상 방안에 대해서 사실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얘기를 할 거면 그 얘기만 해야 되는 부분이지 예. 그것과 지금 FC 본인의 이 방탄을 위해서 이렇게 이슈를 물타기하는 것은 너무나 이재명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네. 어떻게 반론을 어떻게 펼치셨습니까? 네, 일단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었던 성남FC를 당시 시장이었던 이 성남시장이 이 시민구단주가 되어서 인수 뭐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관여를 했었고, 사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 또한 실제 이 광고비 계약 과정은 완전히 별도의 계약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FC가 지금 예를 들면 뭐 미르재단 이런 걸로 비교하시던데요. 제3자 뇌물공여죄를 엮으려고. 근데 사실 성남FC가 지금 이재명 대표 소유물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성남FC의 자율적인 광고비 운영 과정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뭐 다른 FC 여러 스포츠 클럽들이 많은 광고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이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사실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기업에게 대신 출연 요구를 하면 똑같이 제3자 뇌물 공여가 아니냐,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왜 기업에게 미루느냐, 전가시키느냐라는 걸 빗대어서 제3자 뇌물 공여죄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대법 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2018년에 이미 이 일본 기업에 의해서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지급 판결을 했던 최종 판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법 판결을 전혀 고민하지 않고 정부가 국내 기업에게 그 배상 책임을 전가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정부가 지금 대법 판결을 어긴 것도 문제인데
정부가 나서서 기업에게 배상액을 출연 요구를 한 것, 이것도 제3자 뇌물 공여가 되는 거 아니냐. 국가가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게 제3자 뇌물 공여가 성립합니까? 시장이 시민에게 혜택을 바라는 게 뇌물 공여가 됩니까? 그럼 말이 안 되죠. 지금 사실 확인은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에 검찰에서 성남 FC 관련된 부분 그 혐의를 집중 조사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때 검찰이 네이버가 당시에 성남 FC 후원을 하는 과정에서 작성을 했던 성남시의 요구 사항이라는 문서를 제시해서 상당히 당황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 대표는 먼저 우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무수한 의혹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물타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조사를 충실히 받으시면 되는 건데 모든 내용을 어떤 이슈든 모든 방탄으로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사실 여러 가지 저희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240번 이상 당하고 있고요. 헌정사상 초유의 이 중앙 당사 압수수색, 또 이 국회 본청 압수수색 등을 다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헌정사상 초유의 이 야당 대표가 검찰 출석이라는 일도 있었는데요.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오히려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네이버의 요구사항 또한 언론의 보도를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언론 또한 검찰의 수사 내용이 저희 10시 반에 저희도 알기 전에 나오기 전에 이것도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피의사실 공표라는 불법적인 이 사유로 확보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 또한 아마 취득 과정도 불법이지만 그 정보의 내용도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도 않고 반박할 생각도 없는데요. 어찌됐건 저희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또 검찰 또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매우 노력했으면 좋겠다. 안 하면 자꾸 이렇게 저희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검 이야기하는 이유가 저희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가 조사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예견된 거였습니다. 예견된 것을 알면서도 당대표에 나왔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좀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사실 이제 내부 사정이긴 한데요. 오늘 이제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사항이 있었죠.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 해임 발표를 했습니다. 부위원장직뿐만이 아니고 기후환경 대사직도 이제 해임한다고 밝혔고요. 내일 윤 대통령의 이제 출국을 하루 앞두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나경원 전 의원이 이 부위원장직에 대해서 사직서를 정식으로 제출을 하자마자 사의 수용 대신 이제 해임 결정을 내렸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는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사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가지신 거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떻게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만 당내에서의 이 기류들을 볼 때는 조금 걱정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로 우리 당의 이 핵심이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한마디로 친윤이다, 윤핵관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때를 지어서 다니시면서 하루아침에 한 사람을 완전한 죄인, 뭔가에 문제점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로 대통령을 위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또 나경원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기도 했었던데 그 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나경원 지금 전 대표를 지원하거나 지지하고자 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친윤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 기본적으로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뛰어왔었는데 친윤과 비윤과 반윤으로 자꾸 갈라치기 하면서 말 듣지 않으면 어찌됐든 너에게는 이러한 낙인을 찍으리 하면서 비윤이나 반윤으로 만들어버린다면은 앞으로 누가 이 당내에서 바른 소리 하면서 정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당원이나 우리 국민들이 원하시는 걸까? 이게 정말로 우리 윤석열 정부를 위하는 걸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됐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레이스, 당권 주자들 사이에 입장이 이제 첨예하게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좀 미묘하고 예민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각 어떤 노선을 취하냐에 따라서 그 해석과 입장은 상당히 굉장히 좀 엇갈리긴 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른바 이제 친윤이라고 하시는 분들과 어떤 그 관계 설정이 돼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그 앞으로 어떻게 결정을 할지,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의 이제 이런 결정과 관련해서 특히 말이죠, 출마 여부에 대해서 조만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것도 상당히 좀 관측하기는 어렵긴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이번 선택이 정치인 나경원으로서의 어떤 결정적 기로에 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냥 정치인 그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최종 결단만이 남아 있다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 여하튼 민심, 그러니까 윤심이 민심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조금 오만해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당내에서도 조금 더 주의하는 발언들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윤심이 아니라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출전하고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좀 여유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무튼 이제 국민의힘 당내 사정이기도 하고, 네. 하지만 국민들이 또 지켜보고 있기도 하고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여론의 동향이 어떤지, 민심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며칠간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제3자에게서 피해 배상을 받도록 하는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에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가운데 양국 정부가 가시적인 안에 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전범 기업 대신 별도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주도록 한다는 이른바 대위 변제를 처음 공식화했습니다. 법적 측면에서 볼 때 민사 사건으로서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이 판결금은 법정 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안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습니다. 마스노 히노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 쌓아온 우호 협력을 기반으로 한일 관계를 건전한 모습으로 돌리고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의 해법안에 일본 정부가 수용 여지를 보인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총리 관저 관계자를 인용해 우리 정부의 징용 해결 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 내에서 일본 기업이 징용 판결금을 지급하는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재단이 피고 전범 기업의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하면 기업이 재단에 기부해도 판결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기부 기업에 일본 제철 등 전범 기업이 포함되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의 해법안에 대해 실제 논의가 진행되면 재단의 구상권 여부와 참여 기업의 범위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해법안 자체가 일본 전범 기업의 직접적인 사죄와 배상이 아닌 만큼 피해자 단체와 국내 여론의 거센 반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외교를 앞세운 새해 첫 순방지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로 내일 떠납니다. 기업과 관련 단체 100곳이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 관심입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집권 2년차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첫 순방은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국빈 방문하는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방산 원전 분야의 수출 등 협력 강화가 키워드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경제 사절단이 함께 가는데 대기업 24곳, 중소 중견기업 69곳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도 동행합니다. 전통적 협력 분야 이외에 방위산업, ICT, 게임 컨텐츠, 스마트팜,
관광 서비스, 소비재 등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유망한 분야의 기업들도 다양하게 한 UAE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을 1대1로 연결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인데 양해 각서 체결만 수십 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위스에서 핵심 일정은 다보스 포럼 특별 연설입니다. 국제협력 방안에 대한 한국의 역할이 주 의제인데 윤 대통령 연설이 국제사회의 경제적 측면으로 어떤 인상을 남길지 주목됩니다. 공급망 강화, 청정 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국제 협력과 연대의기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의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것입니다. 주요국 정상뿐 아니라 국제기구 대표, 기업인 등 수많은 리더가 모이는 민간주도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에서는 양자 또는 다자 회담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연설 하루 전날 열리는 글로벌 CEO와의 오찬 간담회선 인텔, IBM, JP모건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한국의 투자 협력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방마다 이슈가 됐던 언론 대응 문제가 이번엔 어떨지 시선이 쏠렸는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통큰 결단을 내렸다면서 MBC의 전용기 탑승을 허용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 대응 방안으로 자체 핵 보유를 언급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한반도의 비핵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해 한미 간의 미묘한 간극이 감지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윤 대통령의 이 발언 그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했었던 얘기죠. 네. 물론 이제 이게 현 정부의 대북 기조라든가 아니면 뭐 여권 인사들의 이제 발언과 연결되긴 합니다만 아무튼 현직 대통령의 입에서 물론 가능성이긴 합니다만 핵무장론, 자체 핵무장론이 나온 거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이례적인 건 분명한 이례적입니까?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직접 핵무장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네. 과거에는 거의 금기시되다시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그 이야기를 직접 꺼냈다는 것 자체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한 세 가지 측면에서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북, 대미, 대남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해서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다고 봐야 되는데 예. 대북은 결국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 실험 또 ICBM 발사 이런 일련의 또 대북 북한의 대남 강경 기조에 대해서 윤 대통령도 거기에 똑같이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밀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대미 부분인데 미국과의 이 지금 핵 보유 입장은 굉장히 배치되는 부분이에요. 미국의 입장과는.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그 조치를 윤 대통령은 요구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바로 요구하기보다는 핵 보유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면서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좀 더 대북 입장을 강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네. 지금 우리 한국 내 여론이 한 60에서 70% 정도가 핵 보유를 지지하는 여론들이 실제 결과로서 나오고 있는데 예. 결국에 이제 보수 여론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예. 대통령께서 노린 측면도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결국 한국 내에서의 보수 여론이 핵 보유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것을 한편 편승하는 측면 또 그 과정에서 이 여론들을 대통령의 지지도와 결집시키는 지지도와 연결시키는 이 부분도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 수 네.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 보면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그러면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가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대북 경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확장 억제를 좀 더 촉구하는 그런 네네. 의도 그리고 국내용으로는 이제 이 지지층을 이제 결집시키는 그런 그렇죠. 정치적인 효과를 생각했을 수도 있다. 네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이거는 가능성의 이 문제인데요. 네네. 당장 하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닐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도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북핵 위협이 더 심각해진다면 이라는 네. 전제를 단 거였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 현실적인 어떤 그 확장 억제에 더 방점을 두는 발언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네네.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네네. 나중에라도 그러면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 네. 여러 가지로 뭐 장애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실효성, 현실성이 없는 얘기를 왜 꺼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NPT 체제를 넘어서면서 핵 보유를 한국이 할 수 있느냐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만 NPT 체제가 북한에만 채찍을 휘두르는 게 아니고 네. NPT 체제는 똑같이 채찍을 휘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핵 보유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순간 NPT 체제의 제재가 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도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경제 제재 불이익을 이제 직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 정치적인 부분을 네. 포함해서 NPT 체제는 굉장히 가혹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NPT 체제의 제재 때문에 지금 거의 경제가 마비 상태에 갈 정도로 네. 모든 경제 행위 자체가 중단될 정도로 엄청난 제재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 제재를 한국이 뚫고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만약에 한국이 핵보유를 하게 된다면 주변 국가들, 일본도 핵보유를 하려고 할 것이고 대만도 할 것이고 이것은 결국 동북아시아에서 핵 도미노 현상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이것을 미국과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기존의 핵 보유국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지배력, 중국의 역할 이런 부분들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사실 기존의 핵 보유국들 입장에서도 한국의 핵 보유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이게 대북 그리고 내부형 그리고 이제 대미 네네. 메시지 이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네. 확장 억제를 좀 더 촉구하는 그 효과가 있겠느냐,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걸 좀 더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백악관에서 바로 나온 그런 반응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백악관 반응은 이제 존 커비 그 전략소통관의 이제 발언인데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미 이것은 변하지 않았다. 결국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은 정확하게 입장을 계속 갖고 있다 이런 것이고 예. 그다음에 한국 정부의 핵무기 추구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존 커비 그 소통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정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미 공동의 확장 억제를 확대하는 것은 논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확장 억제를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가자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지 한국이 핵 보유를 한다 할지 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 할지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현재까지는 단호하게 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보면 실효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예. 또 실질적으로 한국의 핵 보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또 전술핵 재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미국이 다양한 수단을 갖고 그러니까 과학화 지금 이제 미국의 군사력이 굉장히 과학화되고 네. 많이 이제 진전이 됐기 때문에 굳이 한국의 핵 보유, 한국의 핵 배치를 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핵 보유를 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갖고 있는 핵 억지력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괌에서 미국의 그 비원비 전략 폭격기가 2시간이면 평양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고 미국의 서부에서 직접 미니트맨 그러니까 미국의 핵폭탄을 실은 미사일이 평양에 도달하는데 30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을 준다 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한국의 핵 보유나 전술핵 재배치가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강하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사드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만약에 한국의 공항, 한국의 군사 특수 지역에 핵이 배치가 된다 할지 또는 한국의 핵 보유를 한다 할지 이것을 중국이 용인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
또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엄청난 마찰을 감수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한국이 다 수용할 수 있느냐 여부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 자체 핵무장 가능성 관련 그 발언은 네. 최근에 이제 북한의 이 도발의 수위가 계속 좀 높아지고 있었고 네. 계속 지속됐고요. 거기에 맞춰서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계속 그냥 강경한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고 네. 그런 와중에 이제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발언이 있었습니다. 무인기 이제 사태와 관련해서 한 얘기도 있었고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을 이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네네. 그리고 일전 불사 결기에 대한 그런 얘기도 했었고. 네네. 자, 이러한 그 강경한 그 대응 태세를 이제 강조하는 와중에 네. 북한의 동향을 살펴보면 북한은 요 며칠 동안 비교적 잠잠한 것 같습니다. 이건 네네, 또 어떻게 그렇습니다. 해석해야 될까요? 아마 북한은 지난번에 이제 연말에 전원회의가 있었고 당 네.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있었고 거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보고를 실천하기 위한 결의대회가 지금 전국 북한 전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노동신문을 보면 거의 그 모든 지면이 결의대회로 도배를 하다시피 안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직능별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의대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예.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강력하게 대남 메시지를 내놨고 또 도발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물론 윤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이 영향을 저는 주는 부분도 일정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서도 북한은 지금은 이제 남측이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는지 또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국제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호흡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17일로 이제 이 북한 최고 인민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래서 시정연설을 할 것 같다. 네네. 통일부가 여기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이제 밝힌 게 있었습니다. 네네. 이 시정연설에서는 어떤 뭐 이 대남 메시지라든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번에 이제 14기 8차 회의입니다. 예. 최고인민회의 회의인데 원래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이 연초에 열리는 회의는 대체로 보면 이제 예산이랄지, 네. 그다음에 당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 내각이나 이런 주요 인사를 하는 뭐 이게 이제 최고인민회의의 그 동안의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남 강경 발언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예. 지금 이번에는 아마 경제 부분, 지난번에 이제 전원회의 때 경제 이야기가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제 부분이랄지 전체적으로 내부를 추스리는 내용들이 최고인민회의에 주로 담길 가능성이 높고 네. 대부분이 이야기된다면 아마 지난번 전원회의에서 나온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들을 다시 반복하는 수준 네.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오히려 대외적인 메시지보다는 경제 문제, 국내 그렇습니다. 문제에 좀 더 방점을 둔 연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김혜연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한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재빠른 응급 조치로 기도가 폐쇄된 아이를 구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 5일 부산에서 출발해 괌으로 향하던 진에어 항공기 안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운행 중인 비행기 안에서 11살 어린이 목에 사탕이 걸린 겁니다. 아이의 부모가 사탕을 빼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아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승무원은 아이의 등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는데요. 이후 이들은 지체하지 않고 하임리히법을 시도했습니다. 하임리히법은 환자의 배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은 뒤 위로 밀쳐 올려서 이물질을 빼내는 응급처치법이죠. 다행히 두 번째 시도 끝에 아이는 구토와 함께 사탕을 뱉어냈습니다. 긴박했던 순간 승무원의 발빠른 대처에 아이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는데요. 어렵지 않으니 누구나 꼭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지하철 하면 어떤 음악이 떠오르시나요? 우리 귀에 익숙한 서울 지하철의 환승 안내방송 음악이 14년 만에 바뀝니다. 투표를 통해 경기 민요 풍년이 선정됐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네, 흥겨우면서
부드럽으면서도 부드러운 우리 가라, 경기 민요 풍년가를 작곡가 박경훈 씨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곡인데요.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국립음악원이 무상으로 제공한 5개 음원에 대해 시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선정했습니다. 공사는 이번 배경음악 변경은 코로나19로 지친 고객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변화하는 흐름을 반영하고자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배경음악은 1호선부터 8호선까지 8개 도선에 적용되고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까지 순차적으로 바뀔 계획입니다. 체육계는 물론 연예계까지 병역비리 파문이 번지고 있는데요. 그룹 빅스의 멤버인 래퍼 라비가 병역비리 의혹으로 입건됐습니다. 라비는 지난해 5월 고정 출연 중이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는데요. 이어 10월 건강상의 이유라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언론 매체는 최근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이 라비가 브로커 일당을 통해 병역을 감면받은 것으로 보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라비의 소속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높여 연 3.5%로 결정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금리를 올린 건데 여기서 멈출지 앞으로 더 올릴지는 반으로 갈렸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에도 금리 인상은 계속됐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3.5%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7차례 연속 인상입니다. 고금리의 부작용인 경기 침체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지만 또 금리를 올린 배경은 역시 물가입니다.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앞으로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올릴지는 정확히 반으로 갈렸습니다. 금융통화위원 6명 가운데 3명은 당분간 영향을 지켜보자며 동결 의견을 냈지만 나머지 3명은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전히 높은 물가 오름세에도 의견 차가 팽팽한 건 올해 경기 전망이 한층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 11월 예상치인 1.7%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했고 지난해 4분기엔 역성장이 났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원 사태라든지 여러 이유로 저희 4분기 경제 지표가 좀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음의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다만 올해 암울한 경기 전망에도 연내 금리 인하를 말하는 건 시기상조라 밝혀 한동안 고금리 기조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네, 오늘 남부지방에는 겨울 호우가 쏟아지면서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눈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영동 지방에는 최고 70cm 이상의 폭설이 예고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절에 맞지 않게 눈이 아닌 큰 비가 내렸습니다. 제주 산간 300mm 이상, 거제, 부산 등 남해안에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왔는데 부산, 광양, 남해 등 남부 곳곳이 1월 지역 관측사상 가장 많은 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비가 아닌 눈이 내리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기압이 동해로 이동하며 습유난 공기가 유입되고 동풍 효과가 더해지며 동해안에 강력한 눈구름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매우 긴 시간 동안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강약을 반복하겠지만 강한 경우에는 시간당 2에서 3cm의 매우 강한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강원 산간에 최고 7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고 강원 동해안에도 최고 50cm의 눈이 쌓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눈구름이 태백산맥을 넘어 서쪽으로 유입되면서 경기도에 최고 7cm, 서울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수증기를 머금은 한방눈이 쌓이면 시설물 붕괴가 우려되고 교통사고와 고립사고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서울 등 내륙지방도 날씨가 추워지며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연입니다. 네, 월간 유의저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우리 사회 분야별로 예상되는 올 한 해 전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 소비 경향은 어떨지 살펴봅니다. 권희범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지난 월간 유의저 시간에도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이렇게 이 고물가, 고금리 현상이 좀 계속될 것 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제 씀씀이도 좀 줄 것 같다 이런 예측이 많죠. 이게 어떻습니까? 네, 연초에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지만 지난 시간에 전해드린 대로 올해 경제 상황이 어둡다는 건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입니다. 네. 따라서 소비 시장도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요.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 동향 조사 중 향후 경기 전망 지수가 있는데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고 반대로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으로 본다는 의미인데요. 네. 지난해 1월 이 지수가 93이었는데 서서히 떨어지더니 6월부터 지난달까지 50에서 60 언저리를 맴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경영 전문가 85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조사한 내용인데요. 네.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올해 국내 소비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경제 상황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다면은 올해도 좀 소비를 줄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짜다라는 단어와 재테크의 합성어인 짠테크가 유행했었는데요. 네. 올해도 저가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짠테크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는 짠테크를 넘어서 이른바 무지출 챌린지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무지출 챌린지는 말 그대로 일정 기간 지출을 하지 않는 지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도전인데요. SNS에 무지출 챌린지 해시태그를 달고 가계부나 소비 방법을 공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냉장고에 남은 식재료로 도시락을 싸서 점심값을 지출하지 않는 방법, 또 쿠폰으로 커피를 사 마시는 방법 등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연속해서 올리시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절약을 하다 보니까 돈을 안 쓰는 게 저축률 올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걸 좀 재밌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가지고 무지출 챌린지라는 도전을 해보자. 1년 전쯤부터 시작을 했었고 종잣돈 모으기 위해서 시작을 했었어요. 오늘 하루를 예로 들면 아침은 제가 집에서 고구마 같은 걸 싸오거든요. 고구마 그런 거 먹고 점심은 회사에서 지원해 주시는 그 밥이 있어서 그거 먹고 이제 막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댓글로 뭐 저도 3일 무지출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달아주시는 분이 좀 있으시거든요. 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고물가 속에서도 지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또 힘든 상황을 서로 의지하고 싶다는 심리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가 무지출 챌린지를 해가지고 지출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나는 누구보다도 이 가계 관리를 잘 해가지고 누구보다도 먼저 자산을 확보했다. 이런 것을 스스로 만족을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SNS에서 올려서 자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지출이라는 게 챌린지 형태로 나온 이유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나의 어떤 스마트함을 과시하고 싶은 능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나 혼자 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 지금 다 힘들구나. 네, 무지출 챌린지 이게 발상이 참 흥미롭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결국 지금의 경기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 이런 그 방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권 PD가 올해 소비 흐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왔죠? 네, 짠테크를 공동구매로 실천하는 청년과 소비를 줄이면서도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과감하게 소비하는 청년 등 다양한 이들을 만났는데요. 화면 직접 보시겠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불황에 대한 민감도가 크다고 보여지고요.
지출 액수를 줄이려고 애를 쓰지만 그걸 전략적으로 한다. 불황기에 나타나는 소비자들의 지갑 지키는 정말 고품격 전략이다. 중고거래 등이 이루어지는 지역생활 기반 커뮤니티 플랫폼. 공동구매 참여자를 구하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공동구매를 해보고 게시글을 올린 참여자를 만나봤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시죠. 세제 공동구매 게시글을 올린 오지원 씨는 요즘 공동구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게 1+1으로 사면 하나당 가격이 훨씬 싸게 살 수 있는데 한 개 가격은 훨씬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만 단품으로 사기엔 제가 배송비도 온전히 제가 다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물가 오른 거는 좀 체감이 되시나요? 네, 완전 되죠. 어떻게 체감되세요? 최근에 나가는 게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면 싸게 살 수 있다는 거를 좀 알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어려운 경제 상황에 온라인에서 가격을 비교하며 소비하는 시대에 오프라인 매장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서울 성수동의 한 팝업 스토어를 찾았습니다. 이노베이션 공간에 잘 오셨습니다. 스포츠카에 관심 많은 방문객들로 매장은 북적입니다. 평상시에 보기 힘든 클래식 차량 같은 걸 구경하고 싶어서 오기도 했고 이곳 분위기는 좀 더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카메라도 갖고 왔습니다. 차량 전시만 하는 게 아닌 브랜드 소품 판매, 카페 등 다양한 체험 공간 운영으로 방문객을 맞습니다. 여기는 QR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카페도 보고 해서 훨씬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색다른 팝업 공간을 운영 중인 편의점 플래그십 스토어. 방문객들은 게임 브랜드와 협업한 제품이나 한 잔씩 판매하는 와인을 체험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예쁜 공간에서 예쁜 인테리어와 함께 고객들에게 더 많은 경험을 제공해드리고자 이러한 형태의 편의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황버섯, 슬라임, 예티, 도래정령, 핑크빈. 오, 이쁘다. 오, 우와. 예쁘게 나오네요. 와, 얘 이름이 뭐예요? 도래정령이요. 이뻐. 라떼아트 때문에 온 것도 있거든요. 다른 데서 못 보니까. 남들이 즐기지 못하는 걸 내가 직접 와서 즐길 수 있다는 게 팝업스토어의 매력인 것 같아요.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되면서 전문가들은 올해 이런 체험형 팝업 스토어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결국 뭐냐?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팝업 스토어를 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이기만 할까? 안녕하세요. 서울 상도동에서 위스키의 매력에 푹 빠진 소비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이고요.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위스키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쪽 식음료 계열로 많이 집에서도 즐기고 있습니다. 위스키 판에는 사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사는 술이 제일 싸다. 먹으면서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 다음을 내일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팍팍한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더 행복하기 위해서 저는 이 위스키를 마시고 있습니다. 네, 얘 같은 술은 요즘에 되게 많이 사람들이 줄 서서 사 먹고 그런 술이었어요. 줄 서서 사신 거예요? 그렇죠. 장기적인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가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남는 카테고리 또 성장하는 카테고리는 분명히 있다. 양극화에 맞춰서 저가 제품 플러스 또 프리미엄화된 제품을 판매한다는 자체가 하나의 또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돈이 많지 않으니까 이거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출을 아껴야 됩니다. 사실 그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즐기면서 마시는 술뿐만이 아니라 뭐 역사라든지 문화를 내가 디깅하면서 배우고 이게 나의 경험으로 쌓일 수 있는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는 것 같고요. 결국 전문가들은 올해도 가성비를 따지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대신 자신에게 행복감을 주는 소비를 통해 만족을 찾는 가치 소비가 더 확산될 거라 전망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소비의 양극화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조금 저렴한 와인을 찾아 나서고 동일한 맛을 우리가 찾는 게 가성비 소비였다면은 아낄 수 있는 영역에선 정말 철저히 아끼다가 내가 그래도 이거 하나는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올해의 소비 트렌드는 기본적으로 절약적인 소비를 하면서 자기에게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소비 품목에 있어서는 지갑을 크게 열 것이다. 네, 영상을 보니까 생활에 꼭 필요한 생필품 같은 거에서는 오히려 돈을 좀 최대한 아끼고 대신에 내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거에서는 지출을 좀 하는 어떤 가치 소비가 올해도 좀 계속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인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올해 소비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소비 행태나 규모가 양극화를 보이는 현상을 말했는데 최근에는 한 개인의 소비에서도 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아낄 때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극단적으로 아끼면서도 자신이 가치를 두는 상품에는 과감하게 소비하는 현상입니다. 이 때문에 인기가 좋은 상품은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큰데요.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이 위스키 가격이 연초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업계는 원액 단가가 크게 올랐고 포장재나 인건비 등 제방 경비도 함께 뛰어서 가격 인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는데요. 네. 위스키뿐 아니라 올해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가치 소비에 몰리는 유행도 맞물리면서 올해 소비 문화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희범 PD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